내 이름은 조셉이에요. 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도 듣도록 배웠습니다. 나의 늙은 할아버지는 나에게 한 가지 지혜를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조셉,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한 후에도 여전히 당신 자신으로 남을 때까지만요. 그러나 이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신의 마지막 갑옷을 자신의 손으로 벗어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집을 주고 저축한 것을 나누어 주고 결정권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그들이 돕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자신의 삶에서 손님이 됩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의 이론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혹한 삶의 규칙입니다. 어쩌면 나에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바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반역적인 생각이 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날레에서 들려드릴 가장 중요한 생각은 노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뒤집어 놓고 짐이 아닌 가족의 말을 여전히 큰 무게로 간직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신성한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일상의 작은 습관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사소한 것처럼 들립니다. 딸이 다급하게 손자를 봐달라고 해서 오늘 묵묵히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니면 사위가 예고도 없이 들러서 저녁 산책을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거대한 함정이 놓여 있다. 당신의 의식은 단지 차 한 잔이나 신문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하루의 틀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를 곧게 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첫 번째 요구에 따라 이 틀을 깨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자신과 세상에 끔찍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함수일 뿐이다. 저는 서비스 직원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지 않고 테이블에서 일어났다면 이미 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루해해서 관심 있는 책을 내려놓았다면 당신은 관심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의 하루는 자신만의 삶을 사는 대신 다른 사람의 요청에 단순히 반응하는 혼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매우 빨리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신이 항상 자유롭고 단지 그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이 규칙을 어떻게 따랐는지 잘 기억합니다. 그에게는 시끄러운 우리 가족 모두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존중하는 자신만의 불변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그는 현관으로 나가 고리버들 의자에 앉아 레몬을 넣은 차를 마셨다. 이것은 정확히 40분 동안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에게 다가가서 질문할 수 없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근처에서 큰 소리로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먼 친척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집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수용되고 먹이를 받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당황한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차를 마시며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손님들이 배가 고프니 급히 빵 가게에 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잔을 접시 위에 올려놓으시고 차분하고 무거운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시며 평생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딸아, 지금 나는 가장 중요한 일로 바쁘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 40분을 평화롭게 보내지 않으면 남은 하루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화난 노인이 될 것이다. 내가 차를 마시는 동안 세상을 기다리게 하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40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이 자랑스럽다고 속삭였는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조언을 구한 것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바로 그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의식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존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당신 자신을 위한 신성한 시간을 결정하십시오. 아침에 30분, 저녁에 1시간을 두십시오. 그리고 마치 당신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코트의 두 번째 규칙, 단번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소모 모드라고 불리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모드로 결코 전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패션에 관한 것도 아니고 누더기 옷에 관한 것도 아니며 확실히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공간을 점유할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60에서 70세의 문턱을 거의 넘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빛날 시간이 끝났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옷장을 열고 좋은 양복이나 우아한 드레스를 보고 이거 아껴둘게. 이건 특별한 날을 위한 거야. 지금은 낡은 재킷을 입을 거야. 아직 튼튼해서 팔꿈치만 닳겠지만 다차나 가게에서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차 스타일은 눈에 띄지 않게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에 스며듭니다. 당신은 늘어난 스웨터, 색이 바랜 바지, 죽을 구걸하지만 적어도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아무도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에 보이는 것이 당신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물려받은 듯한 옷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굽고 시선이 흐려지고 걸음걸이가 흐트러진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축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써버린 재료입니다. 그리고 몸은 순종적으로 더 빨리 노화되고 더 자주 아프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옷은 사회적 갑옷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데 이 규칙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유효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친척처럼 보이면 불쌍한 친척처럼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동정심은 있지만 존경심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줄을 서게 될 것이고 의사들은 당신을 무시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가족의 가장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실용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고 먹이기만 하면 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의복은 청년의 의복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젊음의 빛이 청춘의 빛이요 장로의 의복이 존귀함이라는 옛 지혜가 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새 코트는 선언문입니다. 당신은 우주를 향해 내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살고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감히 당신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음을 위해 버리지 마십시오. 살아있고 따뜻하고 피부에 좋은 천혜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층계참에 있던 벨라 솔로모노브나라고 불리는 이웃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고 성숙했을 때 이 여성은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서관으로 일하며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마치 여왕과 함께 아련하러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작은 모자, 장갑, 항상 닦은 신발. 우리 이웃들은 항상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벨라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깨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만났을 때 조셉, 내가 왜 돈을 써야 합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내 손녀의 결혼식을 위해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신이 시작됐다. 먼저 모자가 사라지고 형태가 없는 회색 스카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아한 코트 대신에 딸이 유행에 뒤떨어져서 준 푹신한 무색 다운 재킷이 나타났습니다. 벨라 솔로모노브나는 따뜻하고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일은 물건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 고아옷을 입자마자 내면적으로 변화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서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10대들이 이내 조용해지며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녀는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벽을 따라 미끄러졌고 같은 10대들이 부주의하게 그녀를 밀거나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투명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난 자신의 도서관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달려와 마중을 나갔지만 지금은 경비원이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나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절약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상자에 돈을 저축하고 새 스타킹도 거부하고 낡은 스타킹도 입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슬프지만 매우 교훈적입니다. 벨라 솔로모노브나는 잠을 자던 중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딸이 아파트 정리를 하던 중 나에게 전화를 걸어 무거운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낡은 옷장을 열었고 우리 둘 다 얼었습니다. 거기 깊은 곳의 표지에는 태그가 달린 잘 익은 체리색의 완전히 새롭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벨라는 5년 전에 들떠서 자신을 위해 이 옷을 샀지만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딸은 이 코트를 보며 울며 엄마도 이렇게 알뜰하게 살고 싶은데 입었으면 느낌이 달라지고 더 즐겁게 살았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그 코트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사이즈였기 때문에 결국 낯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벨라 소로모nov나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은 일을 위해 5년간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옷장의 왕실 의상을 입고 회색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새 드레스, 셔츠, 코트를 살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서 사세요. 그것을 착용하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요. 나는 단지 내 존재만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물건이 당신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어두운 벽장에 성취되지 않은 희망의 기념비로 놓여있지 마십시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고 인생에는 거친 바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규칙, 삶의 증인. 자녀를 위한 무료 유모나 가사 도우미 역할을 위해 오랜 친구와 만남을 교환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요청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족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한 가지 미묘함이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와 손자는 귀하의 미래이지만 귀하의 친구는 귀하의 현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동료인 이 사람들만이 당신을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나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때 강하고 젊고 대담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빨이 다 빠졌을 때 어떻게 웃었는지, 무릎이 아프지 않았을 때 어떻게 춤을 췄는지, 어떻게 용감한 결정을 내렸는지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은 여전히 같은 남자, 같은 여자로 약간 회색 빛일 뿐입니다. 그들과 소통하면 힘을 되찾고 나이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당신은 평등한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당신은 항상 기능일 것입니다. 부모, 조상, 도우미, 자원의 원천.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은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동등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계층 구조를 위반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만 머물면 필연적으로 영혼이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젊다고 반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트랩은 부드럽고 눈에 띄지 않게 닫힙니다. 먼저 딸이 엄마, 로사 이모와의 만남을 취소하세요. 아기를 지켜봐 주세요. 극장표가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글쎄, 로사는 이해할 것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취소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남자들과 차고에 가지 말고 다차 울타리 고치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5번? 이제 친구들은 전화를 끊습니다. 모두가 자존심을 갖고 있고 영원히 바쁜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친척 외에는 아무도 없고 모국어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같은 노래를 기억할 사람도 없고 옛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그냥 침묵할 사람도 없고 말 없이 서로를 이해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진공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들 사이에서 외로워지고 당신의 성격은 끊임없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지만 아무도 그 주조를 검토하지 않는 오래된 동전처럼 닳아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친구를 지키는 것은 일이고 노동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설거지나 뜨개질 양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배가 망각의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좋은 지인과 함께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냐, 삼촌, 지구가 그에게 가볍게 쉬기를 바랍니다. 모냐는 우리 동네 최고의 시계 제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시계라도 되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는 도시공원에 가서 체스를 두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 대령, 수학교사, 늙은 재단사 1명 등 전체 그룹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식이었고 남자들의 클럽이었고 그들의 성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물건을 옮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해 논쟁하고 농담을 하고 정부를 저주하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냐는 불타는 눈으로 그곳에서 돌아와 어깨를 곧게 펴고 아내와 농담을 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그는 노인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죽었고 모냐는 큰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친절한 그의 딸은 그 집을 팔고 도시 외곽에 있는 그녀와 남편의 넓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그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거기 가면 더 나을 거예요. 공기도 좋고
손주들도 근처에 있으니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그리고 모냐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사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수요일이 왔습니다. 모냐는 도시로 공원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기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먼 길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이를 보고 손을 내밀었다. 아빠, 어디 가세요? 혈압이 오르고 거리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가게에 가고 싶었습니다. 걔를 지켜보시고 택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모냐는 생각하고 머물렀다. 좋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갈게요. 라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의 손자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아빠, 무슨 체스 게임이요? 그의 딸이 비난하듯 말했다. 아이가 열이 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직장에 있는데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냐는 다시 머물렀다. 그는 공영에 처한 가족을 버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결국 좋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다. 모냐는 한 번도 공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가 통하지 않았다. 자, 어서 오세요, 모냐. 우리 경기를 연기했어요.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벌써부터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들은 모냐가 로테이션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냐는 매우 유용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개를 산책시키고 택배 문을 열고 감자 껍질을 벗기고 손자의 숙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방문하면서 모냐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멋진 모자와 조끼를 입었지만 지금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예전에는 항상 날카로운 농담을 준비해 두었지만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해야 할 일이 없나요? 라고 묻는다. 내가 그에게 뭐냐, 체스는 어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공허하고 꺼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아, 조셉, 그게 누가 필요해요? 거리도 멀고 습관도 벗어났어요. 여기서는 할 일이 많아요. 그는 6개월 후에 사망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잠결에 심장이 멈췄을 뿐입니다. 의사들은 나이라고 했지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는 많은 친척, 딸의 동료, 다차의 이웃이 참석하여 그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지, 얼마나 도우미인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체스 선수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몰랐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모냐가 잠들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그는 단지 감자 껍질을 잘 벗기는 할아버지일 뿐이다. 그리고 나 외에는 이 사람이 지역 챔피언을 3수 만에 체크메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공원 전체가 누워 웃을 뻔했다. 우주 전체가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우주를 보존한 자들을 그 자신에게서 잘라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리한 가정 유령의 역할을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증인을 교환했습니다. 모냐의 운명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전 세계가 기다리게 하세요. 4번째 규칙, 2번째 열쇠. 그 본질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엄격한 합의 조건 없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열쇠를 친척에게 나눠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스스로 문에 도달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전혀 나눠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주입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 벌써 70살이셨어요. 혈압이 오르면 어떡해요? 화장실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떡해요? 사본을 주시고 갖고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가 좀 더 차분해질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당신은 자녀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이러한 무력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작은 금속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자신의 안전을 구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입니다. 당신은 현자들이 말하는 신성한 고독에 대한 권리를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쇠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의 주머니라 할지라도 당신의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요새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 기숙사, 대기실로 변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옷을 입은 채로 집 주변을 침착하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당신이 엉망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씻지 않은 컵을 테이블 위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들어와서 그렇게 보면 공황 상태가 시작되고 의사를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성 불안이 생깁니다. 당신의 귀는 계단통의 소리에 끊임없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이 되는 것을 중단합니다. 당신은 검사를 기다리는 파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의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경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째, 당신이 없는 동안 그들은 식료품을 가져오기 위해 들어옵니다. 아, 엄마, 우유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배려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냉장고를 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들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공간을 낭비했고 열쇠가 있으니 우리가 직접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겨울용 타이어나 오래된 스키를 발코니에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으로 가득 찬 아파트에서 깨어났고 당신이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의 부엌을 돌아다니며 당신의 병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열 수 있는 문은 문이 아니라 벽에 뚫린 구멍이다. 볼트로 자신을 온 세상으로부터 확실히 가둘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집도 없는 것입니다. 2층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핵심을 잃습니다. 저의 좋은 지인인 바이올리니스트 예핌 소로모노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고 쓰레기까지 버리는 고급 문화인이자 뼛속까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 혼자 살았고 그의 아파트에는 항상 거의 박물관과 같은 이상적인 질서가 지배했습니다. 악보는 깔끔하게 쌓여 있었고 그의 바이올린은 테이블 위에 부스러기가 아닌 벨벳 케이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에핌은 이 명령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혼란을 통제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78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은 그에게 열쇠 세트를 포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빠, 당신의 나이, 당신의 마음이 걱정됩니다. 스탠다드곡, 온화한 사람인 에핌은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오기 전에 전화를 하다가 건물 입구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자 경계선이 완전히 지워졌다. 어느 날 에핌 솔로모노비치스는 자신에게 추억의 하루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인이 된 아내에게서 낡은 편지를 꺼내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를 녹음하고 낡고 낡았지만 사랑받는 가정복을 입고 코냑을 한 잔 따르고 안락 의자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그녀의 초상화와 대화하고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저 담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친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행위가 진행되는 중에 부름도 노크도 없이 열쇠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 두 손주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복도로 뛰어 들어왔다. 그들은 웃으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간에서 소리쳤다. 아빠, 우리가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깜짝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보았습니다. 유리잔이 달린 낡은 가운을 입고 눈물로 얼룩진 늙은 아버지 편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침묵이 멈췄다. 며느리는 음란한 것을 본 듯 얼굴을 구겼다. 아들은 아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침에 술 마셔? 라며 어리둥절해 했다. 손자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 순간 예핌 소로모노비치가 사망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육체적으로 살아 있었지만 인격적으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영혼이 벌거벗은 순간에 그를 방심했습니다. 그의 비밀이 침해당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가족들 앞에서 한심한 술 취한 노인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움은 굴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마치 버릇없는 남학생이 된 듯한 기분으로 서둘러 편지를 숨기고 변명하고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망가졌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셨지만 에핌은 조용히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침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는 눈물을 흘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예핌 소로모노비치는 자물쇠 제조공에게 전화를 걸어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다음에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자 그는 전화를 걸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자물쇠가 고장났어요. 에핌은 쇠사슬을 제거하지 않은 채 문을 열었고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자물쇠는 깨지지 않았어요. 이제 자물쇠는 제대로 작동해요. 내 집은 내 영혼이고 당신은 초대를 통해서만 영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6개월 동안 기분이 상했고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에핌은 그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들은 아빠 편하시죠? 들러도 될까요? 라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핌은 다시 한번 일정에 따라 점검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쇠를 다시 가져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하의 안전은
자녀의 주머니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안전은 귀하 자신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두렵다면 이웃과 합의하여 봉투에 열쇠를 넣고 봉인한 후 서명하고 명령과 함께 전달하세요. 제가 3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단지 운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열쇠를 사용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지 마십시오. 문은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 자신의 경계입니다. 5번째 규칙은 불만 사항 기록 규칙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는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매일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이다. 나는 계속해서 맥박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친밀감이 아니라 착취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친숙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벨이 울립니다. 딸이나 아들의 이름을 보면 기쁨 대신 마음속에 무언가가 차가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한 양동이의 쓰레기를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편이 얼마나 악당인지, 상사가 얼마나 바보인지, 이웃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행동하는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말해줄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동안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의 아이는 말을 하고 나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무거운 배낭처럼 긴장을 풀고 밟고 가볍게 살아왔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그 배낭을 가지고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 외국의 불안, 외국의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새벽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그들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재생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당신은 그들의 질병으로 병들고 그들의 고통을 겪습니다. 당신은 무료치료사로 일하지만 급여도 없고 휴가를 갈 권리도 없습니다. 당신은 불쾌한 것들만 쓰여 있지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읽지 않는 바로 그 불평책이 됩니다. 사람들은 단지 기분을 풀려고 글을 쓰는데 그것은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끔찍한 일입니다. 나는 유전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쏟아부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의 독을 수년 동안 소화했기 때문에 암이나 뇌졸중으로 탈진한 노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적인 배수 탱크로 일하면 아이들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짜증을 쏟을 수만 있다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불평하고 동정심을 느끼고 진정할 수 있다면 왜 남편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까요? 당신은 아이들이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목발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당할 거라 믿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일에 열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클라라 마르코브나라는 나의 오랜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전직 음악 교사였으며 세련되고 지적이고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닌 황금빛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외동딸 로사가 있었습니다. 로사는 그녀의 어머니와 정반대였고 시끄럽고 충동적이었고 항상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로사는 어려운 성격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매일매일이 화산 위에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접시를 깨뜨리거나 무덤까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로사는 모든 스캔들을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정확히 저녁 9시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클라라 마르코브나는 전화기를 들고 안락 의자에 앉으면 시작됩니다. 엄마, 그 사람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엄마,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클라라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을 움켜쥐고 약을 먹고 딸과 함께 울면서 진정하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클라라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혼을 자신의 경험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클라라 마르코나가 회색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로사는 밝은 목소리로 "아, 엄마, 괜찮습니다. 우리 화해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꽃을 사줬어요. 우리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클라라는 고혈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누워있고 로사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0년.
클라라는 다른 사람의 지옥을 겪었고 로사에게 그것은 단지 오락이자 열기를 식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심장학으로 끝났습니다. 클라라는 딸의 또 다른 전화를 받은 직후 경색전 상태로 이송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유대인 주치의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클라라,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는 강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다른 사람의 독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를 끄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사가 오렌지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왔을 때 그녀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이 순간 그녀를 어떻게 지원하지 않았는지 말하면서 클라라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정맥에 카테터를 꽂은 약한 손을 들어올리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사랑하지만 더 이상 남편에 대해 나쁜 점 알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해라.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이다. 나는 살고 싶다. 로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냉담해졌어요.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2주 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에게는 이번 2주가 가장 끔찍한 2주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버텼다. 그리고 조용히 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 날씨, 파이 요리법, 손재대의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에서 불만사항을 제거하면 사랑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사는 어머니를 울기 위한 조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녀의 가족에서는 불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성숙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클라라 마르코브나는 평온하고 행복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내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 한 가지 이해했습니다. 우리에게 귀는 다른 사람의 추문으로 인한 소음이 아니라 삶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귀를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규칙을 스스로 확립하십시오. 아이들이 당신을 불평책자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책을 닫으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런 대화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나쁜 것은 당신이 해결할 것입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처음에는 기분이 상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정 서비스 직원으로 변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모이고 원천이며 원천에 침을 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모든 사람에게 쓴맛이 됩니다. 6번째 규칙, 내 접시.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 규칙은 우리의 다리가 더 이상 뛰지 않고 우리의 눈이 책을 읽느라 빨리 피로해질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감미롭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마지막 기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맛의 즐거움입니다. 무엇으로 몸을 채울지 선택하는 기쁨. 아무리 좋은 의도로라도 자녀가 식단에 대한 독재권을 확립하고 식탁을 엄격한 정권의 병원 병동으로 바꾸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노년기에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고 위로이고 기억이다. 그것은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맛으로 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읽고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자신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콜레스테롤, 설탕, 소금으로부터 당신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에 와서 수정을 실시합니다. 아빠, 이 버터가 왜 필요해요? 혈관에 독이 됩니다. 버리겠습니다. 엄마, 무슨 파이? 밀가루는 드시면 안 돼요. 설탕은 상한선에 있어요. 여기 찐 브로콜리를 드려요.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됩니다. 조용하고 메마른 단조로운 지옥. 당신은 테이블에 앉아있고 회색이고 맛은 없지만 매우 건강한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껌처럼 씹으면서 우울함만 느낄 뿐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신의 영혼 위에 서서 먹어라, 먹어라. 이것이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작은 죄만은 기쁨을 빼앗긴 그러한 삶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공허해집니다. 입에 무엇을 넣을지 결정할 권리가 박탈되면 1살짜리 아이나 불합리한 환자 수준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인격의 중심을 치는 굴욕입니다. 당신은 당신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을 중단합니다.
당신의 몸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물체가 되어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질주하지 않으려면 고품질 휘발유를 채워야 하는 오래된 차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기름진 청어 한 조각이나 달콤한 사탕이 알약한 줌보다 영혼을 더 잘 치료해 줍니다.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즐거움을 모두 빼앗아서 100년을 살게 하면 그 사람은 99년에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접시는 귀하의 주권 영토입니다. 튀긴 감자를 먹고 싶다면 모든 위험을 이해하고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싫어하는 시금치에 목이 막혀 부엌에 포로가 된 기분으로 몇 년 동안 끈을 당기는 것보다 한 달을 덜 살지만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살만 이리치라는 훌륭한 사람인 다차의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미식가였습니다. 그는 단지 먹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하기 위해 도시 반대편에서 그에게 올 정도로 그러한 포르슈막을 직접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름 끼치는 소리는 시였습니다. 잘 마는 몸집이 크고 시끄럽고 명랑한 사람으로 항상 얼굴이 빨개지고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2세가 되었을 때 혈압이 약간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엄격하고 매우 불안한 그의 딸 소냐는 이제 아버지를 철권 아래로 데려가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여름 내내 그의 다차로 이사하고 건강관리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날 잘만의 집에서 소금, 설탕, 기름, 훈제 음식, 흰빵 등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소냐는 증기선을 샀습니다. 부드러운 칠면조, 무염 메밀, 호박 조림이 테이블 위에 나타났습니다. 잘만은 처음에는 손에 치카, 내가 건강하게 죽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벌레들은 내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농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빠, 살려주세요. 제 말을 들어야 해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사람이고 딸을 사랑하는 잘만은 항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준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녁에 그를 만나러 들르곤 했다. 이전에 우리는 그와 함께 앉아 소금에 절인 지방을 자르고 작은 잔을 따르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은 당근이 담긴 접시 앞에 앉았습니다. 잘만은 순교자의 표정으로 천천히 씹었다. 그는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빨개지지 않았다. 일종의 흙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일은 그가 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그를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소냐를 칭찬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보세요. 우주비행사의 결과처럼요. 당신은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비행사 잘만은 베란다에 앉아 한 지점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한 번은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 나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어나서 커피를 만들고 빵에 버터를 바르고 치즈 한 조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에 탄 부드러운 오트밀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울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은 나의 연료였고 지금은 빈 탱크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잘만은 그림자로 변했다. 그는 손자들에게 화를 내는 짜증나고 투덜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매우 좋았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비난은 예기치 않게 왔습니다. 75주년 기념일 전날 소냐는 선물을 사러 도시로 떠났습니다. 잘만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그 늙은 훌리건이 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셉, 택시를 타고 시장에 가서 가장 뚱뚱한 오리를 사고 흰빵을 사고 버터를 사고 크림이 들어간 케이크를 사세요. 급하게. 나는 도착했다. 잘만은 볼트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 자신은 난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 오리를 튀겼더니 그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는 손으로 먹었습니다. 턱 아래로 지방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빵을 소스에 담갔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쁨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는 오리밥 마리와 커다란 케이크의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질까봐 걱정됐지만 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내가 가져온 잔을 들어올리며 조셉, 지금 나는 살아있다. 오늘 밤 죽으면 토끼가 아니라 왕으로 죽겠다고 말했다. 소냐가 돌아와서 산더미 같은 뼈와 빈 접시를 보았을 때 그녀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살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잘만은 그녀를 침착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딸아. 네가 나를 2년 동안 죽으러 죽이려 했는데 오늘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기억해라. 이제부터 나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내게 얼마나 많은 양이 주어졌든 그것만큼만 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이 될 것이고 맛있을 것이다. 잘만 일리치는 그 후에도 6년을 더 살았습니다. 네, 혈압이 있었어요. 네, 약을 먹었지만 살았습니다. 그는 요리를 하고 손님을 모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는 고통 없이 81살에 직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년이 단조로운 삶으로 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들이여, 당신의 판을 위해 싸우십시오. 귀하의 건강은 귀하의 책임이지만 귀하의 즐거움 또한 귀하의 권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자녀에게 여러분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성인입니다. 내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기쁨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의학적 관점에서 틀렸을지라도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테이블 위에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항상 불행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상적인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귀빈의 7번째 법칙. 우리에게는 환대라고 잘못 부르는 끔찍한 습관이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패닉 모드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3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리가 전신주처럼 윙윙거리기 시작할 때까지 난로 앞에 서 있습니다. 자르고 튀기고 찌고 굽고 아파트는 뜨거운 작업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축하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손님들은 쾌회활하고 옷을 차려입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는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앉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뜨거운 접시를 가져오고 더러운 접시를 치우고 빵을 자르고 차를 대접하고 흘린 주스를 닦으세요. 당신은 당신을 기리는 건배 소리를 듣기 위해 잠시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화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저녁이 끝날 무렵 모두가 만족하고 콘텐츠가 집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힘없이 쓰러집니다. 당신은 회의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더러운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허리가 아플 뿐입니다. 짜낸 레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끔찍한 점은 자녀가 당신을 가족의 가장이나 현명한 노인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서비스 요원으로 보는데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동이 공기처럼 표준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무료이며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는 레스토랑에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접시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즉 의사소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포크만 보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 따르면 집주인이 너무 피곤해서 웃을 수 없다면 식탁 위의 간식은 비록 가장 달콤한 꿀이라 할지라도 제가 될 것입니다. 축하 행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사여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을 위한 행사여야 합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차분하며 상석에 앉아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멸할 지경까지 분배하지 않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나의 먼 친척인 에스더 이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리로 전설적인 명성을 얻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박제 생선에 대한 소문이 이웃 도시에도 퍼졌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모든 축하 행사는 잔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녀는 12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조카, 손자, 이웃 등 모두가 그녀에게 왔습니다. 테이블에는 20명이 앉아 있었는데 이것이 표준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재우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축하하는 날, 그녀는 앞치마를 입고 온몸이 붉고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듯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갔다. 모두가 먹고 칭찬하고 잔을 부딪히며 그녀는 먹어라 나중에 올게 라고 손만 흔들었다. 한계점은 그녀가 75살이 되었을 때 찾아왔다. 그녀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에스더는 늘 그렇듯 자신을 능가했습니다. 테이블이 웅성거렸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녀가 자신의 시그니처 요리인 거대한 거위와 사과를 들고 있을 때 그녀의 눈앞에 어둠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무거운 접시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카펫에 지방이 흩어져 있고 거위가 소파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방에는 침묵이 흘렀다. 에스더는 거기 서서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가 달려와서 "엄마, 기분 안 좋으세요? 앉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글쎄, 거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 왜 이렇게 태만하세요?" 라며 실망한 큰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딸은 "엄마, 그럼 지방이 스며들기 전에 빨리 치우자. 누더기 가져오세요." 라고 덧붙였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버릇없는 카펫과 거위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에스더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단순히 음식 배달 기계일 뿐입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거위를 떨어뜨리면 기계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위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 침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저녁 내내 울었습니다. 손님들은 샐러드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생일 소녀가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은 6월절이어서 온 가족이 그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기대하며 배고픈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들어가서 얼었다. 테이블은 아름다운 식탁보로 덮여 있었고 꽃, 양초, 최고의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시는 비어 있었다. 생선도 없고 샐러드도 없고 뜨거운 요리도 없습니다. 에스더가 침실에서 그들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진주 목걸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 테이블 머리에 앉아 놀란 친척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내 아이들아, 환영한다. 오늘 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나는 내 집의 귀한 손님이다. 나는 더 이상 요리사도 웨이트리스도 아니다. 나는 이것을 하기엔 너무 늙었고 내 자신을 너무 존경한다. 그러니 먹고 싶다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부엌에 가서 스스로 요리하십시오. 냉장고에 제품이 있고 나는 와인을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세요. 처음에는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엄마, 뭐요? 우리는 방금 길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눈썹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잔 따르고 손녀에게 학업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위들은 가게에 갔고 딸들은 난로 앞에 서 있었고 손자들은 빵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은 간단하고 엄마의 음식만큼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여왕처럼 앉았습니다. 그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금을 가져오러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 아이들이 그녀를 감탄하며 바라본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하인이 아닌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까요? 할머니, 제가 부어 드릴까요? 그 이후로 이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의 집에 모이지만 아이들은 음식을 가져오거나 배달을 주문한다. 에스더는 다시는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로 앞에 서지 않았으며 항상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 나는 거위를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싱크대에 등을 기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그들이 상자에 담긴 피자를 먹고 살아있고 행복한 어머니를 보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앞치마를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나의 힘은 끝이 없다. 나는 부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모두 한 접시씩 가져오게 하라. 기성품에 칩을 넣어라.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축하는 정직해질 것이다. 너는 가족의 보물이고 보물은 호두 깨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그들이 너를 기념할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귀한 손님이 되라. 지금 내 말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의 핵심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규칙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하지? 자녀가 힘들어할 때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러나 잔인하지만 구원을 주는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끝없는 자기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부패입니다. 아이들에게 집, 돈, 시간, 건강, 결정권 등 모든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준다면 아이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영혼의 병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끔찍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원일 뿐이고 바닥까지 퍼낼 수 있는 끝없는 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밑바닥은 언제나 찾아오며 공허해지고 아프고 허약해지면 그들은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짜증을 낼 것이고 먹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강하고 온전하며 자존심이 강한 부모만이 어려운 순간에 진정한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나았을 때 안심하고 버려지는 목발이 되지 마십시오. 집을 지탱하지만 스스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초가 되십시오. 선을 그려보자. 우리는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7단계를 거쳤습니다. 신성한 의식, 새 외투 삶의 증인, 두 번째 열쇠, 불만사항 수첩, 내 접시, 귀빈. 이 모든 규칙은 나의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하나의 깊은 지혜로 귀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에게 맡기신 것은 당신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선물을 존중하면서 영혼의 빛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노년은 소멸의 시간도 아니고 봉사의 시간도 아니다. 지금은 당신이 자기 자신의 주요 보호자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때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